21번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좌이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백성의 토지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겠는데 먼저 경기에서 시작하고 드디어 선해청을 설치하였다. 선해청. 그 다음에 이제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로 이제 시행이 되었고 황해도 강천사 이영경의 상소로 황해도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자, 이 제도는 바로 조선 후기 공납의 개혁인 바로 대동법 실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데요. 기존의 공납 제도가 가호별로 어떤 것이 토지 어, 결당, 토지 이제 수확 면적당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산물로 현물로 내던 방식을 좀 더 내기 쉬운 여기 나오는 것 같이 미곡, 뭐 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 옷감 그리고 뭐 돈으로도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쌀로 겠는 경우 1결당 12도를 이제 보통 거두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국가가 필요하는 이러한 물품, 관수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인이 등장을 해서 이 공인이 국가가 필요한 관수품을 이제 조달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들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인의 등장은 결국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납부하게 했다. 자,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때 실시되었던 군역의 개혁인 바로 호포제. 기존의 균역법이 군포 부담을 상민들에게 줄여주었지만 이제는 아예 더 나아가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풍형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했다. 조선 전기의 전세 제도는 세종 때 마련된 바로 풍형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 거 바로 연분 구등법이죠. 또 이거 외에도 토지 등급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6등급으로 나눈 전분 6등법도 있었는데 이 둘이 바로 공법이라고 그러죠. 세종 때 마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염 선세를 거두어 군사비로 충당하였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징수하였다. 이 결작 같은 경우에는 1결당 12두를 걷는데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 영조 때 마련된 바로 균역법 군포를 장정 1인당 상민들이 보통 1년당 2필을 냈는데 이걸 한 필로 줄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균역법의 보충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서 그것은 바로 선무군관포로 해서 부유층들에게 또 부과를 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김득신이 그린 풍속화로 뭐 풍속화가 유행했다는 거 뭐 이것만 봐도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공제 저기 긍제 이 김득신은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신윤복, 김홍도와 함께 대표적인 그런 풍속 화가가 됩니다. 파적도 적막감을 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반 묘추도 고양이가 이제 그 이제 닭이 이제 고양이를 쫓아가는 막 그러한 그림인데 아무튼 이 조선 후기에 그러한 사회 문화상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사회 경제 문화상 자 그게 아닌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생선을 팔고 상평통보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대표적인 화폐이죠. 예,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따라서 어, 화폐 유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상품 통보가 있다면 거래뿐만 아니라 조세까지도 급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자,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전기시장인 장시가 곳곳에서 생기고 여기서
문화 공연도 있었다는 거. 예,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사, 시동호 조직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문학 활동의 저변이 넓어져서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시사를 조직하면서 문학 활동을 했습니다. 자, 직전법에 의해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자, 이 직전법은 조선 전기의 그런 토지지들이죠. 이제 과전법을 이제 대체하는데 과전법이 이제 전 현직을 이게 수조권을 다 지급을 했는데 직전법은 세조 때 1466년에 마련이 돼서 조선 중기 명종 때인 1556년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토지로서 현직에게만 수조권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수조권 토지가 없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지주 전호제로 이제 다 대체가 됐죠. 그래서 농민들 부담이 좀 더 커졌어요. 고추, 임상 등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자급이 아니라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한 그러한 작물이고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 이제 외래 작물이죠.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방금 남현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의 차지 종사가 아뢰는 바 있으니 덕산의 묘지에서 서양놈들이 침입하여 무덤을 훼손한 병거가 있다. 자, 이것은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우리 유교적 정서를 이용해서 당시 집권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문에 서양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더 커지게 됐죠. 1868년이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병인양요와 신묘양요 상해에 있었다. 24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온 것은 팔순을 맞이하여 제위기간에 치적을 쓰신 어제 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 탕평책, 청계천 준선 등 여러 가지 치적을 기록하였다. 자, 제일 제위를 오래 하고 팔순까지 산 사람 조선 후기 바로 영조가 되겠죠. 예,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83살까지 살았는데 제위 기간은 1724년에서 1776년까지니까 무려 53년간을 이제 재위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정책은 여기 나온 것 같이 탕평책이 유명하죠. 그래서 탕평비를 건립을 했고요. 앞서 뭐 설명이 나왔지만 이제 군역의 개혁인 군역법 실시. 자, 이게 유명하고요. 뭐 청계천 준설, 뭐 정조는 화성건설, 영조는 청계천 준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외에 이제 문화적 업적으로 법전으로는 속대전이라는 것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어진 임금일에서 악형을 금지한다든지 신문고를 부활한다든지 뭐 이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잘 보살펴준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역대 문물을 이제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라는 백과사전식 그러한 방대한 편찬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왕의 업적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 문물을 정리한 성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숙종 때가 되죠. 1712년이고요.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자,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그러한 개혁과 관련돼 있죠. 고종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자, 이것은 철종 때 임술 농민봉기 당시 진주 밀란의 를 이제 초모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의 건의로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삼정이정청이 이제 설치가 됐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행, 예, 연이라는 것은 연경, 북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로 떠나는 사신단, 그러니까 대청 사신단이고 열화에 이른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암이라는 것을 쓴 그는 청에서 보고 도는 것을 이 여행기로 남겼다. 이른바 열화 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뭐 북학파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소설을 많이 지었는데 뭐 허생전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호질 이런 양반 비판 소설을 통해서 무능한 양반들을 이제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양반들도 농업이라든지 상업 이런 쪽에도 이제 종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상업적 농업, 관홍소초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양반전 등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이.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결성하였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정제두가 되겠죠. 그래서 실천적 성격의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학파를 형성을 했고요.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소관에 임명이 되었다. 자, 이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실학자로서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박제가가 유명하죠. 박제가도 이제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이고, 그리고 우물물 비유를 통해서 적절한 소비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발해고를 저술한 유득공이라든지 뭐 서이수 이 사람은 뭐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의산문답에서 지전설 등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바로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북학파 실학자이죠. 다음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내는 사람은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인 바로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비만기로 정교하였다. 적의 낭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시키거나 무기 하나를 수리한 것이 없이 명예 군대만을 바라보며 제발로 물러나기를 기다렸으나 불가하지 않겠는가? 과인의 생각엔 바로 자, 여기 명이니까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임진왜란 중에 설립이 된 어, 군대인데 여기 보면 날마다 화를 익히기도 하고 조총을 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돼 있죠. 즉 호수, 사수, 살수, 총, 활, 창 이 삼수병으로 이제 구성이 된 직업적 군인 관료 즉 장번 금령은 장기간 일하고 급료를 받는 그러한 군대이죠. 직업 군인 성격이죠. 바로 훈련 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오군영 조선 후기 중앙군 오군영의 첫 번째 스타트로 이제 성경이 설립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인데 급료를 받으며 정규적으로 일하는 바로 상비군, 바로 장번 급료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훈련 도감과 관련된 것이 이 삼수병 양성과 관련돼서 걷는 전서가 있어요. 그걸 바로 삼수미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군대 조직인지 살펴보죠. 수원, 화성의 외영, 도성, 한양에는 내영을 두고 화성에 외영을 두다. 화성을 건설한 사람 바로 정조 때 만든 친위 부대 바로 장영영이 되겠죠. 국경지대인 양계, 고려시대 때 양계에 설치된 군대는 바로 주진군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구역인 군현에는 주현군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이 된 것은 인조 반정 이후 자 제일 먼저 도성 방위를 위해서 어영청이 1623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괄의 난을 통해서 경기도 북쪽 방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영청을 그 다음에는 남한산성 방어를 위해서 수어청 등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훈련도감이 생겼고요. 마지막 이제
궁궐방위를 담당하는 금이영은 조선 후기 숙종 때 1682년에 설립되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친위부대는 고려 시대 때 중앙군의 핵심인 바로 이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군하고 또 이제 6위가 있는데 응양군과 용호군은 바로 가장 6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국왕 친위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응양군의 장인 이제 응양군 상장군이 바로 전체 무인들의 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7번 밑줄근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조약의 체결로 이루어진 공사의 분입에 대한 담내차 파견됐던 전권 대신 민영익이 귀국하여 귀국하여 고정을 아련하고자 했다. 그 나라의 부강함은 천하지리한데 경이 어떤 눈으로 보니 그러한 것인가. 땅이 넓고 많은 사람이 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 바로 미국과 체결한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은 최초로 서구 여관과 맺은 근대 조약이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좀 유리한 점이 있었냐면 기존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 비해서 좀 낫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거중 조정이라고 해서 조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협정 관세. 기존의 일본은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 무역 규칙에 의하면 무관세였는데 그게 아니라 관세를 내겠다는 거죠. 협정을 해서. 그렇지만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강화도 조약에서도 나왔었던 이제 치외 법권, 즉 영사 재판권. 근데 하나 더 생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최초로 생긴 것인데 최혜국 대우라는 조약인데 자 미국 외에 어떤 그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을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부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너무 남발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주교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자 이것은 조불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좀 늦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천주교 포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조불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무역 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스티븐스가 외교검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됐다. 자 이것은 1차 한일 협약 널 전쟁 중에 체결이 되었는데 이른바 고문 정치가 되는데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그다음에 일본인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행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계획을 가졌다. 부산이 먼저 설치가 되고 몇 년 뒤에 차례로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결과는 바로 조일 수호 조교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죠. 이걸 통해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28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학징의는 이게 사학하다라는 학문이죠. 그럼 뭐 뻔하죠. 서학 천주교를 굉장히 싫어하죠. 바로 천주교 박해와 관련됐는데 1801년 순조 1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유 박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박해인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에 체류하고 있던 청인 신부 바로 주문모라든지 정약용의 형 정약종 등이 처형이 되고요. 정약용이라든지 그 위형인 정약전 등은 이제
유배를 가죠. 예, 각각 뭐 강진과 흑산도로 가게 되었죠. 또 이 외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 바로 이승훈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형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여파로서 생긴 것이 바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 가지고 이 북경 교구에 이제 황사형이 이제 조선을 좀 콘내주라고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백서가 이제 발각이 돼서 더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 이승훈 정여경 등이 연루되어 처벌이 되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열이 모반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은 결국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정열인 모반 사건은 본래 이제 서인이었다가 이제 동인으로 갈아탄 정열입을 이제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인 정철이 이제 동인을 엄청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2년 뒤 이제 정철이 이제 탄핵받고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이제 동인들이 집권하면서 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놓고서 강경하게 하자 북인 그래도 뭐 같이 나아가자 온건론 남인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다음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이 되었다. 흥선대원군 집권 바로 직후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혹세무민 세상을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죄로 처형이 되었죠. 나중에 이것은 이제 교조 신원 운동으로 이제 너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홍경래 등이 봉기로 정주성이 점령되었다. 세도 정치와 첫 번째 봉기인 홍경래에 난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 이것이 큰 원인이 되고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 수습으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 이건 임술 농민 봉기 철종 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진주 밀란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고 이 문제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했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9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동비 동학 비적들 토록 뭐 이렇게 나왔고 무장 포고문 홍계훈 뭐 등등등 청일전쟁의 정계관정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죠. 예. 자, 동학 농민 운동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부분기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잘 이게 해결이 되린다 싶었는데 안핵사로 이제 부임한 이용태가 동학교도를 탄압을 하면서 호남 지역에 접주들이 동시에 일어났죠. 이게 바로 1차 봉기고 그게 바로 무장 포고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1차 봉기로 인해서 이제 대표적인 승리가 있는데 황토현 전투에서는 전라도 감영군을 그다음에 황룡천 전투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경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초토사 홍계은이 바로 그 경군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화양 청일 양국군이 출동을 하니까 정부와 교섭을 해서 화약을 맺고 직강소를 설치를 해서 패전 계획을 단행하게 되죠. 그렇지만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를 하고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자 이제 2차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기존의 남접과 외에도 이제 북접 손병에 끄는 북접이 합류를 했지만 공주 우금체도 패배를 하면서 동학농민들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황토현 황룡천 전투 1차 봉기의 대표적인 승리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외교장국 도서의 약탈 과정을 살펴본다. 자, 이것은 병인 양요와 관련돼 있죠.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침략을 하면서 곱게 돌아가지 못하고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죠.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배경을 분석한다.
자, 이 거문도 사건은 어, 갑신정변 이후 조선 정부가 청나라와 러시아와 가까워지자 졸업 일학설이 대두되자 당시 러시아와 대결하던 전 세계에서 대결하던 영국이 교두보를 발행해서 전남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습니다. 아간 파천 이후 열강이 이권 침탈 사례를 조사한다. 아간 파천 말 그대로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죠. 열강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권을 침탈하는데 주로 광산 자원, 금은 같은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산림 이런 자원을 뜯어갔습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파견된 특사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907년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고종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유정 등을 파견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입장에는 실패했었죠. 자, 바로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성과. 3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는 명령이 내리자 대원군은 권례 거치하면서 통리기무하문과 무의영, 장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제를 복구를 하고 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난병들에게 물러가라 명과 대사병을 내렸다. 난병들은 대궐원에서 물러나 사방으로 뜯다. 그렇다면 난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임오군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개항 이후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군제 개편이 있었는데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 구식 군대는 기존에 이제 5군형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5형을 줄여서 2형으로 조직을 축소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의형하고 장어형인데 이 무의형 장어형의 이제 구식 군대는 신식 군대에 비해서 너무 푸대접을 받았고 급료가 밀렸다가 나왔는데 쌀에 이제 그 겨가 섞이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현실에 폭발을 해서 이제 난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개항 이후 이제 도시 빈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모군란을 이제 진압을 못하니까 당시 민시 척족 세력 등은 이제 어디에 원군을 요청했냐면 이제 청에 원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이 진압을 하고 자, 이모군란 때 난병들이 일본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 교관을 이제 제거를 하고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 공사관을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직접 경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일본인 교관이 죽었으니 배상을 하라. 이게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후속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은 또 진압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것을 강요해서 체결하게 되는데 자 여기 핵심 내용은 일본 상인도 갖지 못했던 한양 도성 진출권과 내지 교육권을 얻게 됐다는 거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도를 인정한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된 것이죠. 이모군란의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이 되었다. 신미양요를 해서 미군을 격퇴한 직후 전국 방방곡곡에 설립을 했고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이 되었다. 자 이것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 이제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 바로 수신사인데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가게 됐죠. 왕조의 통치 규모를 재정비한 대전 통편이 편찬이 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정조 때 마련된 법전이고요. 조선 책략 육폴에 반발하여 이만선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자, 이 조선 책략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당시 일본에 주재하던 청외교관 황준원의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 여기에는 이제 그 일본, 러시아가 공동의 위협 세력인 러시아를 막을 견책. 조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미국하고도 이제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는 멀리하고 미국은 가까이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만선 등 위정 척사 세력들 영남 만인소를 올리면서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